치료에 관한 추가 고려사항 전이 해석, 퇴행 및 재구성. 필자는 이제 이들 내담자의 치료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자아가 약하다는 것은 자아의 견고한 방어 기제가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직된 원시적 방어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 방어는 그러한 약한 자아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둘째, 좀 더 높은 수준의 방어를 강화하려 하거나 내담자 적응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려는 시도보다는 특히 전이가 시작됨에 따라 이러한 원시적 방어 기제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들 방어의 해석은 자아 성장이 재개되도록 허용하고 높은 수준의 방어작용이 우세해지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해석은 분석과 개입에 대한 내담자 왜곡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공식화해야 하며 지금 현실에 대한 내담자의 왜곡과 특히 그 시간 중의 내담자 지각 왜곡이 체계적으로 명료화될 수 있도록 공식화해야 한다. 이러한 명료화는 제안하기 좋은 제공 또는 분석가의 개인적 일을 내담자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분석가가 내담자와의 지금 여기에서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다. 이것은 내담자가 지금 여기에서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가가 추측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지각의 명료화 그리고 해석에 대한 내담자 언급의 명료화는 본질적으로 해석적인 접근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 접근에서는 원시적 방어 기제가 전이에 들어오면 그러한 방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부분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자아가 약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를,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이고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을 보고 이고가 약하다고 하나요? 굉장히 이렇게 하시에서, 그러니까 뭐 하시하다는 것보다도 여기서 원시적 방어 기제를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부인이나 또 해리, 투사 막 이런 것을 심하게 쓰는 내담자.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 이고 적절하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게 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방어로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방어로 방어로만 살다 싶어하는 사람. 적절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이분들은 약하다고 하는 것이 이고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이고 위크니스인데 이고의 통합이, 이고가 충분하게 통합되어 있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고가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분열될 가능성이, 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부딪힐 때 이분들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분들을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저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할 때 이러한 프리미티브한 방어를 쓰는 분들, 보드라인 환자들은 어때? 무섭잖아요. 너무 확실해가지고 너무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감히 대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으로는 이분들은 굉장히 센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자존심도 있고 힘도 있고 누구 말 안 들으면 가서 혼을 낼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자아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고 위크니스라고 하는 것, 이고는 통합돼 있어야 되는, 통합되지 않고 이거 자체가 충분하게 통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많은 경우에 방어 기제로 분열 기제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고가 쪼개지니까 하나하나의 원래 이고가 어느 부분이 쪼개져 나가면 이고 자체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져 있는 이고가 아니고 쪼개진 이고라고 생각한다면 이분들이 자아가 약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아가 뭐라고 할까, 건강한 통합된 자아의 기능을 잘 못해서 그 이고가 약하다라는 개념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는 이분들은 굉장히 센 사람들이다. 성격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이고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우리의 인식 체계하고 여기서 우리 정신분석적으로 이고 위크니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 김노하 선생님, 공감이 되시나요? 어떤가요? 네, 저도 읽으면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자아가 약하다는 것과 그분들이 보여주는 표면적인 그런 파워하고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어떤 분은 셀프 이스팀이 약하다고 하는 분, 그러니까 자존심이 약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경험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셀프 이스팀이 높아요, 낮아요? 너무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고 굉장히 자기가 세상에 그랜디오스 셀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사실은 셀프 이스팀은 굉장히 약한 분이라는. 그러니까 실제는 자기의 내적인 셀프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은 굉장히 취약해서 그 취약한 취약한 셀프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상적인 자아를 사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셀프 시스템에 어떤 셀프를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상화된 자아라는 개념으로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고 하면 이분들만큼 센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트루 셀프가 실제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있는, 실제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결여돼 있어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허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인데, 셀프 이스팀은 우리가 낮다, 이렇게 정신 분석하는 분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용어죠. 이분들이 셀프 이스팀이 낮다고, 이분들이 자존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큰 뺨 맞을 일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컴버그 입장은 계속해서 해석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쩌면 보더라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무조건 해석을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거, 해석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게 현대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 보는 견해예요. 이런 분들은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상태에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까 이고 위크니스가 어느 정도 치유돼야 되는 거죠. 이고 위크니스가
아직 심한 상태에서는 해석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바로 저항이 심해서 치료를 할 수 없게 되니까 보통은 현대적인 분석의 입장에서는 해석이 필요한데 치료가 진전돼서 해석을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이분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저도 조금 묻고 싶었던 게 조언이나 뭐 이런 것보다 할 때 분석가가 개인의 일을 내담자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컴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컴버그 얘기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나 해결 중심의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은 그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은 조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현대적인 심리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여기서 컴버거 얘기하는 제안하기, 조언, 제공. 제안하기나 어드바이스 기빙이나 revelation regarding personal matters of the analyst to the patient. 이게 뭐냐 하면은 제안하거나 조언을 주거나 혹은 내 경험으로는 이래 나는 전에 이렇게 했어 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자기 노출이나 자기 개방 아닐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 자기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은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분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성찰이 필요한데 우리 것을 주어서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돼버리겠죠. 그런데 해석하고 이런 방법 둘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현대적인 심리적 입장에서는 여기서 제안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대신에 이분들이 가진 정서나 생각을 언어화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현대적인 심리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것을 이 사람한테 주어서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질문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당신 느낌은 어떤가요? 라고 이분들이 어떤 질문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요. 어떤 분들 질문하는 것 자체를 노발대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얘기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은 우리 질문을 안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라고 우리 보고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한참 하고 아까 그 얘기 잠깐 제가 못 들은 게 있는데 좀 더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내가 기껏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것도 못 알아들었냐고 야단치고 난리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거 다시 설명하려면 내가 10분 더 써야 되는데 선생님 그럼 10분 나한테 더 시간을 주겠느냐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르긴 한데 이분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질문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서제션을 하거나 어드바이스를 주거나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나죠. 이 사람 내가 전에 체험했던 거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니까 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here and now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조금 문장이 어려운 문장이 거기 있을 거예요. 분석가가 내담자와의 지금 여기에서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담자가 지금 여기에서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가가 추측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신은 지금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해석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컴버그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보기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정서를 느끼는지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내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지 내담자 당신이 이러이러한
이렇게 행동하는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내담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호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여기서 컴버가 얘기는 그러니까 그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나는 그 방법을 선호하는데 컴버가 얘기하는 해석을 중심으로 하니까 해석을 하면 제대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컴버가 얘기는 여기에 원문을 보면 컴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how the analyst assumes the patient is interpreting this here and now interaction.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상호 교류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추측, 그것이 아니다. 그 내담자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 자기가 추측하는 것을 말하는 게 해석이 아니고 상담자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전달해 주는 거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a clear explanation of how the analyst sees the here and now interaction with the patient.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계에서 상담자가 볼 때는 어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상담자 측에서의 해석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담자가 추측할 때 내담자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하고는 다르다는, 내담자가 어떻게 생각할 거다, 어떻게 해석할 거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담자 입장에서 자기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한다를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의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내가 보기에는 또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 상황이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것 같다라고 하는 태도로 얘기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얘기죠. 근데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잘 못 들었어요. 저기 멈춰가지고. 예, 제가 이해한 거는 이제 내담자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상황을 내 입장에 내가 보기에는 내담자 당신이 이러이러한 경험을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태도로 하면 컴버그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맞는 건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컴버그가 얘기하는 해석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흔히 하는 해석이라는 게 지금 김동완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실은 흔히 하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땡땡이가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반영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조금 미러링을 해준다거나 이런 거가 해석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멜라니 크라인이나 이런 또 이런 그 전문가들이 하는 해석은 막 엄청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막 저기에 있는 막 이렇게 짝을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컴버그의 해석도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라는 기술은 저는 감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반영이나 미러링이나 조이닝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것 뿐이지 실은 해석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그러니까 이 해석 중심의 컴버그의 견해가 여러분들에겐 어쩌면 실제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을 보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컴버가 애를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멋진 해석을 통해서 통찰을 주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멋진 해석을 잘 들어서 그 통찰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면 보드라인 레벨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어렵다는 얘기 제가 봐서. 그래서 해석도 웬만한 해석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통적인 해석, 물론
here and now라는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아주 멜라니 클라인 식으로 어떤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이라고 할까요? 어린 시절에 배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근원적인 해석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내가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담자의 아버지와의 어떤 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상담실에서 내담자가 어떤 그 드러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상담자를 아버지로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보통 어렵냐는 거죠. 그게. 너 오늘 와서 나한테 툴툴대고 있는 너가 아버지에 했던 행동이야. 나한테 그렇죠. 그런 행동은 지금 너가 아버지한테 보였던 행동이야.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건데 그게 이게 그러니까 통찰이 아니면은 그거는 그게 당신이 오늘 나한테 세션 내내 굉장히 힘들게 계속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난 충분히 이해한다. 당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나에게 투사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해한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 더 화가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통찰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제일 두렵다는 얘기예요. 방어를 쓰는 분은 자기 스스로 진실을 대할 힘이 없어서 방어를 쓰는 거예요. 추루스가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구절을 그건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진리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우리 무슨 얘기 했었죠? 열반의 세계를 추구하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맞아요. 진리를 대면하는 것을 원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통찰이 큰 선물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진리가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트루스 자체, 진실이 가장 자기가 대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실로부터 비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원시적인 방어 수단을 쓰고 있다. 이 원시적인 방어 수단을 자기가 바라볼 힘이 없어서 지금 눈을 떼고 있는데 지금 앞가리개를 확 없애버리고 이거 보란 말이야.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고 그냥 바로 보여주는 것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차라리 질문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요. 차라리 그래, 너가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세요? 내담자 땡땡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낫지 그거를 이렇게 해서 피리오드를 찍어주면 아주 물벼락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로 정확한 해석이 됐을 때는 그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었던 분노가 정말 결정판이 나한테 터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정확하지 않으면은 상담자에 대한 그 불신과 그거가 그렇죠. 그게 또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게 토다자라고 안 올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해석이면 이게 엉터리라고 해서 저항이 일어나고 이게 정확한 해석이면 이걸 견딜 수 없어서 저항으로 더 이상 상담자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드라인 내부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을 오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꼭 상담자가 그분들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적인 접근을 하면 자연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신분석을 받을 수준이 안 돼서 혹은 부정적 치료 반응이 있는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라고 상담자들은 자기 변호를 해요. 많은 경우에. 근데 사실은 적절한 치료 기법을 사용할 줄 몰라서 내담자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컴버가 끝까지 우기고 있잖아. 이 해석 중심으로 계속 밀어붙이는데 해석 중심으로 밀어붙였을 때
병원에 입원을 환자면 내가 포로로 잡고 있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지금 오피스로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 사람들을 이런 해석 중심으로 계속 돌보겠다고 할 때 이분들이 마음이 한번 변하면 안 오면 그만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렇게 지나친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하는 방식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그래 해석이 금물이라는 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하되 아직 해석하다가 혼날 상황이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인터퍼스널한 쪽에서 굉장히 발달한 것이 해석보다는 적절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쪽에 많은 임상은 대부분 질문 중심이에요. exploration 하면 exploration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분 스스로가 통찰하도록 도와주는 거라 결국은. 그래서 현대적 지문서에서 가장 좋은 해석은 뭐로 보느냐면 상담자가 하는 해석이 아니고 내담자가 하는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봐요. 그게 컨버그 입장하고 전혀 다르죠. 컨버그는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나한테 주어서 놔도록 하겠다는 입장이고 현대적 지문서 입장에서는 너는 아주 귀한 사람이야. 너는 네 안에 너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 네가 생각한 걸 좀 얘기해봐. 그럼 이 사람이 더듬더듬 자기가 통찰한 걸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아주 정말 죄연한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해석을 공을 꼭 내가 가질 필요가 있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자기의 나르시즘에 빠져 있으면 내가 멋진 상담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해석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커요. 멋진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자존심도 확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거죠. 내가 무능한 치료자라는 것을 내가 계속 이 수모를 받을 수 없지.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이제 이런 유혹들이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찰이 생기더라도 통찰이 내가 이런 중요한 것에 있어서 너한테 가르쳐줘야 한다는 태도보다는 네가 가진 아까 네 얘기한 게 그 통찰이 참 중요한 거다.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 그 얘기 네가 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어. 내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이분을 칭찬해 주었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렴풋한 해석을 더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훨씬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남선생님이 얘기한 어떤 질문을 더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난 분석가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들을 굉장히 아주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그리고 내담자가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질문하는 거가 그게 굉장한 수련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익스플로레이션이 또 탐색을 위한 질문이 그게 아니라 상담자가 어떤 뭐 내담자를 통해서 뭔가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담자가 스스로가 그 질문을 받고 띵킹하면서 사고하면서 이제 언어화를 하는 과정 중에 그 자기 정서를 많이 읽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내담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은 이제 이런 현대 정신분석적인 어떤 질문이나 뭐 조이닝이나 미러링이나 이런 개입들이 실은 내담자를 길게 데리고 갈 수 있는 기법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의 목표를 가지고 상담자 주도적으로 나가거나 무기가 상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몇 번 찔러봐서 안 되면 얘 못해 이러고 이렇게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실은 상담자들이 보이콧 한 애를 제가 2명이나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만히 왜 못한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상담자 주도적으로 무기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자기가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할 거 다 했어. 뭐 있는 거 다 써봤어. 근데 안 돼.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담자를 같이 좀 오랫동안 가는 케이스들을 볼 때 아마도 이런 기법들이 조금 저기 내담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저 솔직히 찔리는 게 여기서 저는 많이 하거든요. 제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어떻게 유추하나 이렇게 여기서 하지 말라는 해석도 좀 하고 그러는데 다행인 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보더라인은 아니라는 거죠. 네. 아마. 그래서 제가 엉뚱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내담자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자주 듣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될 보더라인이 아니더라도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걸 너무나 하고 있어요. 근데 남선생님이 알게 모르게 내담자들을 컨테인하고 내담자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법 다 놓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담자 중심의 상담에서 벗어난 내담자 중심의 상담으로 이 퍼스펙티브가 옮겨가고 내 프랙티스가 그쪽으로 전환되면 장기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난 척하기 시작하면 장기 환자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담자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 힘들어요. 다들 너무 큰 사람들 밑에서 자기는 너무 키가 작아서 햇빛을 볼 수가 없어서 항상 음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담실에 왔는데 상담자 키가 또 너무 커가지고 그늘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은 정말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상담자가 보니까 상담자가 나하고 키가 비슷하거나 어쩔 때는 자기가 더 커 보인다. 그럼 이 사람은 기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이 사람의 셀프 이스템이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 우리의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이 사람을 존중해 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힐링 파워가 발휘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힐링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갖지 말라는 얘기. 자객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무슨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착각하는데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이 사람은 치료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안에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도움을 받는 거지 내 것을 주어서 이 사람이 낫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이분들을 대하고 이분 스스로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그걸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내담자가 무슨 내담자는 그냥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한 내담자들은 항상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자기는 점점 더 확신이 강해져요. 내가 수십 년 상담해봤지만 그런 나이반 방법까지 되지 않아. 우리가 그래도 전문가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개념에서 안 벗어나야겠죠. 저도 고백을 하자면 자진 고백한다고. 이제 작년 1년 전에 갑자기 이제 바쁜 사정 때문에 상담을 연기를 하겠다. 그렇게 통보받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내담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로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어요. 제가 교수님하고 컨버그를 공부하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전 회기에 제가 이걸 다 했어요. 조언도 하고 해석도 하고 멋진 거 다 하죠. 예,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모습이 혹시 뭐 이런 투사냐 과거에 아버지한테 보이는 걸 내한테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세트를 다 전달한 거죠. 예.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제가 인식이 되니까 너무 요 근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서 참 안타깝다, 아쉽다. 내가 다시 온다면 예전과 다른 뭔가를 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신도 있고 또 그런 걸 좀 만회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에 생각이 났는데
어젠가 말에 1년 만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오, 대단하지. 제가 연락을 먼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더 기다려주는 게 맞을까? 아주 이런 중요한 과정을 내가 인내롭게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1년 만에 왔는데 제가 그 답장을 할 때 이제 좀 최대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언제든지 환영한다,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에 또 좀 이렇게 글로서 오는 걸 봤을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런 해석이나 통찰 스스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는 힘이 많이 있다는 걸 느꼈고 그게 참 신기했었어요. 그러한 작용들이 저는 어떤 의미에 기다리고 의한 동시성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상의 연결은 되는데 시간상이나 어떤 또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동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세션을 생각하는 거죠. 신기한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네네 저는 이제 그 제가 했던 걸로 인해서 완전히 기분이 나빠서 이제 완전히 연을 끊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저는 그걸로 이제 되게 좀 좌절스러움을 좀 느꼈었거든요.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좀 바뀌었다고 할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내담자하고 같이 뭔가 만나진 않았지만 일어났다는 것을 이번에 조금 확인하고 나서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되게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뭐라나 좀 만나고 싶은 마음도 되게 더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도 생기고 단지 뭐 내가 해야 되겠다 금방 교수님이 했던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게 공부하면서 느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주 귀한 사례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김동완 선생님의 그 진심이 1년을 기다리는 과정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죠.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분도 또 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담자들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우리보다 또 뛰어난 것도 많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갑을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갑이고 내담자를 을인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들을 우리가 그냥 무언 중에 우리는 전문가니까 뭐든 더 잘 아는 것 같고 한데 그 사람을 잘 아는 건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리소스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분의 협력이 없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김동완 선생님 사례를 보면서 참 정말 이게 상호 주관성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다이나믹이 연결되어 있고 통한다라는 거가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아마 김동완 선생님이 뭔가 이런 그 셀프 그 뭐라 그럴까 작업을 이제 하고 준비가 됐으니까 정말 이렇게 그분이 노크했을 때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이제 그분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담아주셔서 뭔가 이렇게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그 다이나믹이라는 게 저는 너무나 신기해요. 이런 게 그 관계 속에서 그 무의식적인 소통이라는 거가 정말 너무 신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들이죠.
그래서 어떠면 그분 자체가 신비죠. 우리가 비혼의 얘기들, 비혼이 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도 계속해서 진화하는 오라는 개념을 가지면 우리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담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다 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을 내가 정말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라는 모른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할 때 그때는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순간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는 그 신통이 생겨난다니.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때 모르는 게 없어진다니.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면 모르는 게 없어진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상에 매여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허상을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실상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계에서 만나는 것은 다 허상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허상을 다 놓아버리면 실상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 네. 둘째에 보면 질문이 있는데요. 네. 거기 첫째, 둘째 할 때 둘째에 거기 이제 전이가 시작됨에 따라 이러한 원시적 방어 기제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원시적 방어 기제를 일관성 있게 해석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원시적 방어 기제라고 하면 아까 분열이나 투사나 해리나 그리고 원시적 이상화, 네, 평가절하 뭐 이 원시적인 방어 기제들을 쓸 때 그때마다 빠짐없이 해석을 하는 교수님 이거를 이렇게 언어로 예를 들면 이제 내잠자가 이제 분열 기제를 쓴다던가 예를 들면 이제 이상화나 평가절하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는 거를 좀 언어화해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당신이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네.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큰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신이 뭔가 불안한 게 있거나 두려운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오늘은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이렇게 방어를 쓰십니까? 방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헌복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당신 지금 실제로는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엉뚱한 방어를 하고 있는데 당신 지금 엊그제 모습하고 오늘 다르게 오늘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데 분열된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지금 당신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돌보도록 자꾸 투사익 동일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투사익 동일시는 요구를 쓰지 않더라도 당신을 나한테 억지로 당신 부모한테 요구했던 것처럼 나보고 뭘 행동하더라 하고 우기고 있는데 그건 당신이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언어로 잘 표현하지 않고 엉뚱하게 나를 푸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방어 기제가 나올 때마다 그걸 해석을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 방어 해석이라는 거가 이고 사이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을 직접 해석하는 것보다 방어를 해석을 하는 기법을 쓰는 건데 방어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해석의 기법 중에 아주 중요한 기법인데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데 이런 방어 해석은 자아 성장이 재개되도록 허용하고 높은 수준의 방어 작용이 우세해지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방어 해석을 했을 때 거기에 그 방어 해석을 수용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 기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가 어떤 우리의 기법, 어떤 인터벤션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면 그것을 내가 체득하면서 이 사람하고 교류가 돼야만 실수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방어 해석을 하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되시는 분이면 얼마든지 활용하는데 이거 방어 해석 비슷한 걸 했다가 이분이 굉장히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저항이 굉장히 심해서 어려움을 잘 얘기하다가 그때부터 입을 닫아버린달지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이분에게는 지금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 알면 바로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벤션을 바로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고는 없어요. 그래서 수고의견에서는 어떤 방어 기제까지 써도 좋다. 이거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임상가만이 알 수 있어요. 임상가가 실제 임상에서 이 부분의 상태를 보면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종종 경계선 내담자의 진전된 치료 단계에서 내담자가 이전에 보고했던 외상적 상황이 실제가 아니었으며 만성적으로 외상을 주는 다른 실체의 부모-아이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것은 내담자가 이전에는 결코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장 해로운 영향은 내담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며 이러한 영향이 없어지면 내담자는 놀랍게도 새로운 삶의 조망이 시작되는 것으로 경험한다. 다음 사례는 경계선 내담자의 전이 속에서 지금 현실과 과거 왜곡의 관계성을 그리고 그 시간 중의 내담자 지각을 명료화시킬 필요성을 예시해준다. 어떤 내담자가 부모 모두와 가졌던 친밀한 신체 접촉을 회상하였는데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가족이 함께한 난교 파티와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점차 이 기억의 환상적 성질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보고하지 않았던 경험을 회상하였다. 내담자는 분석가가 그녀의 어떤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을 할 때마다 화를 냈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실제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화나도록 하렸고 일부러 이해하지 못한 척할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분석가가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가정을 일관되게 탐색한 후에야 그녀는 어머니가 그녀 마음을 진짜로 읽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자기에게는 틀린 것으로 보이는 해석에 대한 그녀의 거부는 그녀에게 어머니에 대한 반항으로 경험되었다. 어머니의 암묵적 전능함, 가학적 침입,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 그러한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내담자의 수동적 수용, 그리고 이러한 패턴의 2차적 전능적 활용은 그녀 아동기의 현실적이고 매우 외상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이 속에서 부모에 대한 환사한 경험과 그것에 대한 방어를 훈습한 후에 내담자는 치료관계의 좀 더 현실적인 측면을 지각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있었던 병리적 상호작용을 자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전까지 그녀에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던 것이었다. 평소에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아무 의문을 품지 않은 어떤 관계들이 있죠. 당연히 가족에서는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데 분석이 깊어가면서 사실은 자기가 내가 왜 이런가 자기가 분석하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어떤 관계 어떤 경험 이런 것이 사실은 더 이 사람에게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내담자의 의식 속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았는데 실제로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일상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머니와 관계에서 자기 어떤 거의 기억에도 없지만 어머니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라고 하는 이런
과거의 어떤 얘기가 기억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걸 표현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그런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어머니가 다 자기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엄마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전능한 사람인데 전지전능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다 알면서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자체가 판타지죠. 어떤 면에서. 근데 그 판타지가 생긴 원인 중에는 엄마가 실제로 네 마음 잘 알아. 다 알아. 너 말 안 해 다 알아라는 어떤 그런 또 체험도 연결되면서 이 판타지는 더 현실처럼 굳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임상에서 전이 속에 드러나는 거죠. 내담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 분노가 자주 일어나는가 할 때 과거의 이 관계 패턴 속에서 이 사람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지와 관련돼서 자기가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정서들이 있죠. 어머니는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외상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관계가 이제 분석 속에서 드러나면서 과거의 어떤 패턴들에 대한 이해도 되고 그리고 임상 안에서 전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해하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당연했던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자기 아픔의 근원이 있다 하는 이런 체험.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임상에서도 전이 속에서 임상과의 관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하는 체험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파워풀하죠. 이게 만약에 잘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큰 치료 효과가 있을 텐데 아까 얘기대로 이 내담자가 이런 것을 잘 자연스럽게 이걸 깨치도록 이 과정을 잘 가면은 아주 좋은 결과인데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해석적으로 너는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이런 게 너는 있어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너무 섣불리 해석을 할 때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제 사례 중에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걸 읽다 보니까, 아우, 정말 이런 걸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 도대체. 이건 진짜 신의 경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제 상담 사례가 생각이 떠올랐는데. 상담자에 대한 전이 정서가 언니나 네. 동생일 수도 있고 그 부모님일 수도 있다고 보면은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부모님이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래서 예. 만약에 그게 부모님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내가 못 알아듣는 거네요, 내가. 바로 그걸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알아먹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가 못 알아먹냐 이거네요. 바로 그거죠. 저도 비슷한 경우가 이제 며칠 전에 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 그 전부터 조금씩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는 좀 화를 내더라고요. 티를 많이 저한테 냈는데, 내가 과거에 했던 얘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왜, 다 이야기했는데, 왜 그걸 모르냐. 관심이 없다, 저보고. 그렇게 이제 막 화를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당황하진 않고, 본인은 다 이야기했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 다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깊은 역동과 관련이 있고, 마치 이제 저한테도 내가 다
얘기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불만을 저한테 굉장히 토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그런 이 케이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두 분 다 아주 중요한 체험들이죠. 얘기 안 해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또 하나 또 어머님이 와서 그 정도로 청소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잔소리를 하겠어요. 그렇죠. 한 얘기 또 그럼요.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시키고 하는데, 지금 상담자도 지금 한 얘기 또 하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 아, 맞아요. 어머니가 그러네. 가지고 어머니가 뭔 얘기하면 기껏 설명해줬는데 또 다음날 와서 그 얘기 또 물어보고 하면 이 사람이 열받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에 대한 화가 이제 상담자의 이제 이렇게 불똥이 튄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전이가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전이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그 사람이 화를 낸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그 화를 냈다고 하면 치료 진전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렇게 얘기하고 화내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표현을 해준 거다. 사실. 이 근데 부분에 대해서. 그거 설명 자체가 너무 뭐라고 해요? 지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거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학생 가르치듯이 정신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보다 그 화난 정서를 그대로 수용해 주면서 화가 많이 나셨군요. 고맙다고 얘기를 내가 그래 당신 얘기 듣고 하는 거 정말 내가 당신이 설명했는데도 또 물어보고 정말 화가 났겠네. 내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또 했네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는 엉뚱한 것을 반복해서 당신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진 것을 나한테 알려줘서 참 고맙다. 근데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쩌다가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나한테 좀 다시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라고 이 사람 격려해 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교수님? 고맙다 이렇게 하고 나서 혹시 어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제 그건 또 너무 빨리 가지는 말고 좀 너무 빨리 가는 건가요? 그러면 나한테 네가 전이 정서를 일으키고 있어서 원래는 네가 어머니한테 느꼈던 정서를 나한테 느낀 거 아니냐고 해석적인 접근이 그 속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내가 비난하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되네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상담자가 그냥 화를 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자기가 통찰할까요? 그러니까 수용이 된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 수용 경험. 그리고 안전함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정서를 다음 경우에도 표현해도 된다는 허용이라며, 퍼미션. 근데 많은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이 화를 표현하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해서는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욕 먹어도 기쁜 거는 참 상담자밖에 없을 걸. 그러니까 결국 욕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우리가 아유, 정말. 배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게 액팅아웃으로 나오는 것은 욕을 하거나 그건 안 되지만 선생님 이러니까 정말 나 분통 터져요 라고 언어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해서 병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의 실수가 좋은 인터뷰션이 되기도 해요. 내가 엉뚱한 짓을 반복함으로써 이 사람이 정말 이 전이가 활성화됐어요. 지금. 그 자기의 전이가 활성화돼가지고 나한테 자기 부모한테 하던 거라고 그대로 지금 튀어나왔어요. 근데 튀어나왔을 때 어머니는 어때요? 엄마가 얘기하면 그냥 들고 대답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대응할 엄마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치료자가 이때도 아까 처음 한 것은 넌 그렇게 얘기하자면 너 나한테 얘기 다 안 한 거 있는 것 같아 라는 게 어머니하고 같은 태도를 취한 거예요. 수용을 해주지 않았죠.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수용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굴복할 때는 확실하게 굴복해야지, 항복할 때는. 근데 그 상담자의 그 굴복 속에는 굉장히 내담자에 대한 존중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내담자를 살려주는 것 같아요. 내담자에 대한 리스펙트가 네, 표현돼요. 리스펙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에요. 그래, 네가 잘했어. 나는 진짜 못난 상담자야. 이거지. 너는 훌륭한 내담자야. 나는 못난 상담자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커지면 내담자는 작아져요. 상담자가 작아지면 내담자가 커지는 거죠. 근데 교수님, 어쨌든 이렇게 그 뭔가 실질적인 어떤 언어화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개입을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입체적이고. 그죠. 이론으로 머리로 막 이렇게 아는 것보다 실질적인 임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언어로 개입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되게 굉장히 현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례들이. 그래, 두 분이 다 임상을 하시니까 우리 앞으로 계속 수업을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 쓸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쓰려면 그걸 아주 정밀하게 써야 되는 그게 사람들이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 여러분들은 많은 임상 경험이 있으니까 그 얘기들을 서로 디스커션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 통찰이 생겨요. 또 동료한테도 피드백도 받지만 그래서 언어화한다는 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말을 해도 그게 파워풀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나가 있고 듣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당에서 공부할 때 외웠잖아요. 자기가 지금도 서당 다니셨던 분들, 스님이나 이런 분들 경을 읽을 때 다 옛날 서당에서 읽던 식으로 읽더라고 보니까 노래처럼 이렇게 읽는데 그거 자체가 읽는 것 자체에서 오는 어떤 깨침도 있지만 듣는 것을 통해서 이 소리를 통해서 듣는 것과 또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례들을 내놓고 그리고 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그리고 동료의 또 카멘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소화가 되는 거죠. 아까 남성인 케이스도 아주 재밌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식하기는 우리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역적인 저항이 뭐냐면은 내가 비난받고 싶지 않냐고 했잖아. 나도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이 속에서 언니나 동생 전이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언니나 동생보다 더 싫어하는 게 부모거든요. 정말 싫어하는 대상이 되는 건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뭔가 반쯤 알았네요. 반 50%. 그렇죠. 네, 정말.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나도 반응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어쨌든 이분들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이분들 스스로가 또 깨쳐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귀하게 입은 얘기는 제일 중요해요.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방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어 자체가 이분이 할 수 있는 그 방어를 통해서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방어라는 용어 자체도 어떻게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방어라는 것 속에서 사실은 방어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방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심을 배경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걸 두려워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걸 읽어낼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불가에서 하는 바르게 정견이며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가 정견을 가지면 정각을 이룬다. 바로 깨친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지금 현상을 보지만 현상과 함께 그 실체를 실상을 볼 수 있는 힘이 그러면 깨친 사람이에요. 바르게 바라보면 시작과 끝까지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시작과 끝까지 볼 수 있으면은
그 실상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한 면만 보고 거기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방어 기제를 이해한다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바르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잘난 척하고 있는데 그 잘난 척한 그 뒷면은 정말 힘없어서 숨어있는 어린아이를 같이 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바르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공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저 난리치고 큰 소리 치는 게 제가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난리치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 표현만 보면 나도 역겨워서 그건 더 이분을 돕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제가 그 경험으로는 원래는 제가 이야기를 할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교수님이 약간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으로 저한테 또 나눔을 해서 요청을 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내담자 1년 동안 안 온 내담자 얘기를 하고 중요한 사례다. 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나눔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게 교수님이 일찍 마무리하려고 했던 그게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공으로 돌리시는 건가요? 교수님? 교수님 실수를 이거 뭐예요? 교육생이 교수님보다 더 훌륭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약해지면 애들이 엄마 잘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원시적 방어 기제를 이제 일관성 있게 해석해 주라 이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도 되게 자기애적이에요, 보면은. 왜냐면은 저는 이 내담자를 보면서 주변이 다 자기애적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 동네가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얘만 빼고 다 자기애적인 거예요. 다 얘를 다 이용하고 다 얘를 이렇게 얘가 다 맞춰줘야 돼. 맞춰주고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내담자가 자기애적이더라고요. 그 가족 구성이 자기애적이면 이 가족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애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남의 것은 보여요.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자기애적인 사람들을 꿰뚫어 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애적이라는 걸 못 봐요. 자기애적인지는 또 몰라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분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애적인 걸 아는 능력은 있는데 정서적인 방어 때문에 그걸 우리 자기 것으로 못 가져가는 거죠. 자기 닮은 사람은 굉장히 잘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리죠. 네. 저도 저랑 정동이 비슷한 사람은 엄청 잘 알아차리거든요. 쉽게 좋아하잖아요. 네.